네, 다음은 이제 초점 심도와 피사체 심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 피사체 심도라고 하는 것은 피사체, 즉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데, 즉 얼만큼 선명한, 즉 물체가 어느 만큼 선명한지를 영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피사체 심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 즉 바로 이제 그걸 이제 근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이제 가장 먼 부분, 이걸 이제 원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아니면 렌즈를 통해서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원점과 근점에 관계된 얘기들은 우리가 저기 따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우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 아닌 경우에 대해서, 정시안, 즉 굴절 이상이 있지 않은 눈인 경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표시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근점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점은 존재하고, 근점은 존재하고, 근점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선명하게 보인다. 선명하다. 선명하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뭐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거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안경을 이제 벗은 상태, 즉 나아닌 상태에서 이 손바닥을 이렇게 가까이 가지다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흐려지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 흐려지는 부분이 바로 근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즉 흐리다, 흐리게 자 보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그 이후는 계속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근시라든지 뭐 또는 원시라든지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근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원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을 때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근시일 테니까 그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고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벗고 손바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즉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과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거리를 갖다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멀게 하게 되다 보면 또 선명하다가 이제 흐려지는 부분이 있겠죠. 즉 이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명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흐리게 보인다. 자, 흐리게 자, 보인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즉 원시나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특히 근시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원시는 아니죠.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근점과 원점이 다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앞부분, 즉 눈 앞에 위에 부분이 흐리게 보이고, 그리고 원점 이후에도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게 바로 근시가 되겠죠. 이 근시. 그래서 이 근시가 갖게 되는 근점과 원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명시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렌즈를 우리가 눈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가장 먼 곳이 바로 depth of field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점 심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렌즈를 통과하고 나서 선명하게 보이는 선명한 상이 맺히는 영역을 초점 심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피사체가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피사체 심도가 되겠습니다. 자, 피사체 심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점 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점이, 즉 상이 선명한 정도, 길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초점 심도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피사체 심도하고 이제 초점 심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DSLR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디지털이 아닌 그 SLR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원어가 이거는 이제 디지털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싱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렌즈라고 하고 이 부분은 리플렉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렌즈 반사인 형 그런 부분을 이제 SLR 카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SLR, DSLR이죠. 디지털로 되어 있는 즉 상이 여기 필름의 형태가 아니라 CCD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DSLR 카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게 되면 F 넘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F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인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 F가 1.4 그리고 F가 2.4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low F 넘버, large aperture라고 해서 1.4 또는 2.4 이렇게 또는 F4 이 정도도 이렇게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높은 F 넘버라고 해서 스몰 어퍼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구경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F8, F16, F24, F40, F30, 이런 게 있습니다. 이 F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퍼처 스탑을 얘기를 합니다. 어퍼처 스탑인데 우리가 이 DSLR 카메라 셔터를 이렇게 딱 누르는 순간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거울이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셔터가 닫히는 사이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동의 영역이 이만큼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고요. F 넘버가 이렇게 높은 경우, 즉 스몰 어퍼처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사동의 사이즈가 이렇게 작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F 넘버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접사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촬영을 할 때 어떤 정물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2차원 사진이지만 인물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나머지는 흐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관심 대상 즉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물화라든지 아니면 인물 같은 경우만 부각되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초점을 이렇게 피사체가 선명한 정도 즉 구간이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DOF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OF는 depth of focus든지 depth of field든지 다 F로 이제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광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DOF라고 하는 것은 depth of field를 얘기를 합니다. 즉 피사체가 선명하게 되는 영역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F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큰 어퍼처를 입사동을 갖게 되면 이렇게 DOF 즉 선명한 부분이 맞는 선명한 이 정도를 나타내는 영역이 좁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물이 뒤에 배경하고 분리돼서 즉 나머지 배경은 흐리게 나오고 앞에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고 또는 꽃은 선명하게 나오고 뒤에 있는 배경들은 흐리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풍경 사진이라든지 저 먼 하늘 위를 사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록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찍으려면
그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간에 선명하게 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선명하게 찍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 구경 사이즈를, 구경의 이 직경을 작게 하는 이 셔터를, 이 조리개를 가져야 되고, 입사동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야만 한다. 이러므로 인해서 DOF가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피사체의 심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그, 그 피사체 심도라고 하는 것은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이 정도의 영역을 이제 depth of fiel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epth of focus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상이 이 선명하게 맺히게끔 할 수 있는 정도를 초점 심도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난시와 최소 착란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자이델의 오수차 중에 그 비점수차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비점수차, 즉 이 초점이 점의 형태로 이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형태로 맺히는 걸 이제 비점수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점수차라고 하는 얘기와 이제 난시라고 하는, 우리 안광에서 난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서로 이제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시와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하고 우리 최소착란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막의 형태는, 이제 각막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각막의 형태는, 각막 형태는 이제 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의 형태, 거의 구형의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농구공이라든지 어떤 탁구공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구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각막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즉 어떠한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떠한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처럼 똑같은 곳에 초점이 맺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각막의 형태가 완전히 구형인 것이고, 자, 지금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각막의 형태가 타원형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원체의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각막 형태가. 그래서 각막 형태가 타원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겠고,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원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그 각막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그 럭비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걀도 달걀이라든지 풍선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의 형태, 다시 럭비공의 형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 타원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과 적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 즉 이 부분을 주경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경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러한 이걸 경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경선이라고 하는데, 이 경선들 중에 가장 긴 부분을 주경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굴절율이 아니라 굴절력이 가장 큰 부분을 강주경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강주경선의 방향이
또는 90도인 경우가 되겠죠. 이 각도를 봤을 때. 또 이 부분은 이 부분이 강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주경선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라면 이렇게 이게 강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주경선의 이 정렬 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걸 45도로 합시다. 45도로 하게 된다면 이 강주경선이 이렇게 90도 방향인 경우를 자, 직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180도 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도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산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강주경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굴절력이 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률은 어떨까요? 공률은 크다, 큰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률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많이 휘어져 있다는 얘기는 초점 거리가 짧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률을 이루는 반경은 어떻게 되나요? 공률을 이루고 있는 반경은 공률이 크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공률 반경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타원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약주경선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약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약주경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난시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된 게 약주경선이 되겠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약주경선이 되고 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약주경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약주경선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경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선들 중에 가장 적은 굴절력을 가진 부분을 약주경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면 강주경선의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강주경선이 되겠습니다. 강주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약주경선이 되겠죠. 약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거는 그 평행한 상태, 즉 가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강주경선과 동일한 평행한 이 광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여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그 경선의 초점들이 이렇게 각 면마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면 또 평행으로 이렇게 맺힌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의 형태로 초점이 맺힌다고 해서 이 2번을 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초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선인데 앞에 있다 그래서 전초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초선이다. 즉 강주경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강주경선이 이렇게 도난시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도난시니까 이건 이제 도난시죠. 도난시인 경우 도난시 강주경선 이렇게 돼 있죠. 180도 축 되어 있죠. 도난시인 경우에 대해서의
전초선의 형태는 이렇게 강주 경선 방향의 수직인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주경선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주경선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되겠습니다. 초록색에 이게 약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주경선이고 이게 약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맺히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초점이 맺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옆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옆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초점이 맺히는 게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약주경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90도 방향인데 약주경선 즉 약주경선과 같은 평행한 경선으로 들어오는 빛은 초점이 이렇게 맺힌다. 즉 이렇게 맺히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즉 약주경선이 180도 축, 다시 90도 축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초선의 위치가 이렇게 뒤에 형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뒤에 있다고 해서 후초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주경선이 이렇게 90도 방향이라면 요 경선과 90도 축에 이르는 평행한 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광선들은 이렇게 180도 축으로 이렇게 초점이 놓여 있고 그게 만드는 게 바로 후초선이기 때문에 이 후초선의 형태는 바로 약주경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직난시인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2번이 여기 2번으로 나타낸 게 바로 전초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4번이 바로 이제 후초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인 경우 즉 요거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 초점이 맞아서 즉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풍선이라고 합시다. 풍선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의 구형이 될 수가 있겠죠. 구형이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형태의 타원체가 이런 식으로의 구형이 되는 순간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초선과 후초선 중앙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형이 되는 이 부분을 바로 최소착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소착란원의 위치를 이 3번이 바로 이제 최소착란원이 되겠습니다. 최소착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란원이라고 해서 이 형태로부터 이렇게 이러한 이 광학 매질을 이 각막의 형태죠. 각막의 형태를 들어오는 빛은 분명히 위로 이런 모양을 갖고 즉 만약에 숫자가 8이다라고 하는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요 도난시를 통과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8이 길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착란원인 경우 와서는 똑같이 이런 형태로 좌우 대칭이 맞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시인 경우에 대해서의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난시의 교정은 바로 최소착란원의 위치를 바로 망막 중심와 부분에 위치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말은 난시의 교정은 분명히 이 위치에다가 망막의 위치를 존재시킨다. 이 부분에 망막의 위치를 교정을 해주게 되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가 왜곡되지 않고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난시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착란원을 망막의 중심화 부분에 위치하게끔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이제
난시의 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여기도 썼었지만 최소 착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잘못했네요. 아까 3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초선과 후초선인 경우이죠. 이거를 스텀 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텀 간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전초선하고 후초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이제 스텀 간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텀 간격 내부에 이 최소 착란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지금 여기는 이제 도난시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직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시